네덜란드, 칠레.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주간의 축구 8회 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경기는 네덜란드랑 칠레 B조의 마지막 경기죠. 그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두 팀이 16강에 진출을 확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좀 싱거운 경기가 될까라는 예상들을 하셨을 텐데 브라질을 피하기 위해서 두 팀은 살을 걸고 경기를 하게 됩니다. 경기 결과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2대0으로 네덜란드가 승리를 거둡니다. 쉬운 승리라고 스코어만 보면은 말할 수 있겠는데, 경기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막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칠레의 모습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먼저 칠레와 네덜란드와 칠레 전력 비교하는 그런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월드컵 출전수가 지금 10회째입니다. 10회째 지금 월드컵 출전을 하고 있고요. 칠레 같은 경우에는 9번째 월드컵이고, 최고 성적은 네덜란드는 준우승을 했었죠. 준우승을 한 적이 있고, 칠레는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3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고 성적이 3위였고요. 한참 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월드컵 총 득점, 실점을 한번 따져보면은, 네덜란드 경우에는 강자니까요. 71득점, 44실점, 역대 총이요. 그리고 칠레 같은 경우에는 34득점, 45실점, 실점이 더 많죠. 브라질 월드컵 본선 성적입니다. 우선 경기 전에 두 팀 다 2승씩을 나눠 가졌었고요. 또 앞선 두 경기를 아주 좋은 축구를 보여주면서 인상 깊었던 그런 경기들을 나왔습니다. 관전 포인트 대충 한번 보시면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준우승이 3번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대회에서도 준우승을 했었고요. 90년대 이후부터 강팀이었고,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도 배출을 했었고요. 칠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월드컵 3위 기록한 게 1962년이네요. 칠레 월드컵에서, 자신들이 개최했던 그 월드컵에서 3위를 기록한 게 최고의 기록이고요.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는 12경기 만에 승점 18점 획득해갖고, 본선 진출을 일찌감치 확정 지었던 그런 팀입니다. 두 팀 다 전술 대충 보면은 재밌는 게 3백을 써요. 네덜란드 경우에도 변형을 수시로 하긴 하는데 보통 3-4-1-2 전술을 많이 쓰고요. 칠레 같은 경우에도 3-4-1-2 전술을 대충 쓰고요. 거의 5백, 3백을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유동적으로 전술 활용을 하고 있는 두 팀이 되겠습니다. 주요 선수를 한번 보면은 네덜란드 경우에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스네이더 선수, 그 다음에 로벤 선수, 그 다음에 반페르시 선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 대회에서 그 수비 쪽에는 살짝 네임밸류에 모자란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젊은 선수들이고, 거기다가 네임밸류는 좀 떨어지지만 굉장히 탄탄한 조직력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평이 나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조별 예선 1, 2차전을 통해서 우승 후보로 급부상했었죠. 그리고 칠레 같은 경우는 그 바르가스 선수, 탑이죠. 바르가스 선수랑 그 다음에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 에이스라고 불리는 산체스 선수 있고요. 그 다음 미드필더에 비달 선수도 있고, 일러 선수도 있고, 칠레도 만만치 않은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16강 진출을 두 팀 다 확정을 지었지만 이겨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패하면은 이제 16강에서 브라질을 만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브라질이 그렇게 막 극강 이런 느낌은 아니더라도 우선 개최국 아닙니까? 홈에서 하는 경기라서 브라질을 피해야 된다고 두 팀 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겨야 됐습니다. 24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1시에 상파울루에 있는 경기장에서 B조 3차전을 치른 두 팀은 16강이 아닌 그보다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브라질을 피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기에 3차전의 패배를 생각하지 않고 두 팀 다 풀전력으로 가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1차전에서 스페인을 5대1로 대파를 했죠, 대파. 그래서 대회 초반 가장 큰 이슈를 나왔었는데, 그 뒤에 호주까지 잡고 16강 진출을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자체가 세대 교체 중인데, 바날 감독이 굉장히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베테랑들,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선수들, 그런 스타 플레이어들과, 그 다음에 데파이, 블린트 같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잘 어울러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페르시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경기에는 나설 수가 없었고요. 네덜란드는 그 2014 브라질 월드컵이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평가가 그리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유럽 예선에서 보여준 네덜란드의 모습과 뭐 평가전에서 보여준 네덜란드의 모습으로는 우승까지는 힘들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초반 경기 두 경기를 통해서 이제 우승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페르시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세탁을 한 거죠. 의도치 않게 세탁을 한 건데 16강전부터는 뛸 수 있기 때문에 반페르시 없이 칠레전을 치르게 됐지만 그래도 네덜란드는 강팀이라는 걸 경기에서 열심히 보여줬죠. 그리고 호주전에서 약간 뇌진탕식으로 쓰러진 인디 선수가 있었어요. 인디 선수도 이번 경기에는 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독설가로 굉장히 유명한 그 바날 감독이 인디 선수를 엄청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뭐 사랑한다 인디, 뭐 사랑한다 브루노 막 이러면서 말씀을 하셨다는데 인디 선수의 앞으로의 행보도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날 감독이 그렇게 칭찬하는 감독은 아니었는데 뭐 이 정도로 했으니까. 그리고 에이스로는 아무래도 로벤과 산체스 선수가 있죠. 두 선수 뭐 정말 빠른 선수고요. 산체스 선수랑 로벤 선수 정말 많이 뛰는 선수죠. 그래서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었는데 뛴 거리랑 최고 속력이랑 뭐 그다지 두 선수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현재 조별리그 순위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는 두 팀이고요. 상대 전적으로는 1무가 있습니다. 피파 랭킹은 칠레가 더 높죠. 칠레가 피파 랭킹 14위고요. 네덜란드가 피파 랭킹 15위입니다. 칠레 자체도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2승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그 골 득실에서 밀리기 때문에 비기거나 패하게 되면은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해서 브라질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을 이겼기 때문에 네덜란드 역시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 자체가 아주 좋았는데 경기 자체에서는 살짝 아쉬운 경기 결과를 낳았죠. 두 팀 다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3백을 사용하고 있어요. 바날 감독은 그 예선 두 번 경기에서 플라르, 더프레이, 인디 이 세 명의 센터백을 중앙에 뒀습니다. 양쪽에는 블린트와 얀마크 선수죠. 얀마트 선수를 내세우면서 수비할 때는 5백, 공격할 때는 3백 유동적으로 변형을 하면서 상당히 짜임새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양쪽 윙백이죠. 블린트와 얀마트 선수는 공격, 수비 굉장히 많이 뛰고 왕성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투톱으로 공격하는 것도 두 팀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반페르시와 로벤 선수가 기본적으로 투톱을 이루어서 공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두 선수 모두 3골씩 터트리면서 네덜란드의 득점력을 플러스 시켜줬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에는 경기 전 예상하기에 이제 반페르시 선수가 못 나올 거기 때문에 과연 투톱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의구심도 많이 생겼었죠. 칠레 같은 경우에는 산체스 선수와 바르가스 선수가 투톱을 이루고 있습니다. 스피드 좋고요. 돌파력 좋은 두 선수가 칠레의 가장 큰 무기였죠. 그리고 산체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에서도 메시 다음 세컨드 에이스로서 충분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도 큰 기대를 했었고요. 그 기대에 충분히 부합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웬만한 모든 팀들이 4-2-3-1,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4-2-3-1 전술을 고집해서 썼었고요. 보통 4-3-3, 4-2-3-1 전술을 많이 쓰는 요즘 세계 트렌드에서 두 팀 다 3백을 사용해서 경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웠고요. 그런 3백을 들고 나온 팀들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경기 자체가 어느 때보다 관심이 많았습니다. 재미삼아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인디 선수 있잖아요. 이번 경기에는 못 나올 것 같다던 인디 선수는 바날 감독이 거의 가장 아끼는 선수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 선수의 진짜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얀마트 선수 있잖아요. 얀마트 선수 풀백 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A매치 데뷔했을 때 정말 큰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진짜 못했었나봐요. 터키와 경기였다는데 그때 엄청난 호평을 받아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버텨왔지만 그래도 이후에 공격적인 오른쪽 수비수로 바날 감독이 정말 큰 신임을 해서 지금은 엄청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그런 선수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월드컵도 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칠레의 디아즈 같은 선수에는 별명 자체가 칠레의 사비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칠레의 사비. 보통 그런 거는 아시아에서 많이 붙이는 건데 이게
아시아뿐만 아니라 남미에서도 붙인다는 걸 알 수 있죠. 칠레의 공격수들이 좀 단신이라서 네덜란드를 상대로 어떤 공격을 펼쳐내야 될지 딱 눈에 보이는 그런 공격 루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가스 같은 선수는 175고요. 산체스 선수는 170이 채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선수들이 장대 숲인 네덜란드를 상대로 어떤 돌파력을 보여주고 어떤 스피드를 보여줘서 그 수비수들을 뚫을 수 있을까?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었습니다. 경기로 들어가 보면은 간단합니다. 네덜란드가 2대0으로 칠레를 제압을 했고요. 경기 자체는 칠레가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 결과 자체는 네덜란드의 2대0 승으로 끝났습니다. 후반 32분에 페르 선수가 선제골로 1대0으로 앞서 있었고요. 페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후반전에 교체되자마자 헤딩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바날 감독의 용병술이 통했다고 볼 수 있죠. 또 페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별 예선 1, 2차전에 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월드컵 첫 번째 경기, 자신의 월드컵 첫 번째 터치에서 골을 터뜨리면서 네덜란드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본인 자체는 정말 기념적인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역습하는 과정에서 로벤 선수가 어시스트를 했죠. 그래서 데파이 선수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2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 경기 자체로는 2대0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전혀 2대0이 왜 났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칠레로서는 약간 아쉬운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점유율만 봐도 칠레가 67대 33으로 압도적이었거든요. 압도적으로 점유율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패스 성공률 또한 칠레가 82%였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66%였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가장 큰 공격 루트가 킥앤러시였거든요. 로벤 선수를 활용한 킥앤러시였는데, 그게 잘 먹혀 들어갔으니까 2대0으로 승리를 했겠죠. 바날 감독의 전술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점유율만 따져서는 그런데 슈팅 정확도나 슛만 보면은 네덜란드가 한참 앞서 있습니다. 왜냐면은 슛 자체가 네덜란드가 13대 8로 앞서 있었고요. 유효슛 또한 네덜란드가 4개, 그 다음에 칠레 같은 경우에는 8개 중에 하나의 유효슛만 기록을 했습니다. 코너킥, 칠레가 당연히 많았죠. 7개의 코너킥을 했지만 네덜란드의 그 탄탄한 수비와 그 큰 수비수들을 상대로 코너킥은 별다른 위협이 되지 못했고요. 프리킥 또한 칠레가 10개나 많은 23개를 찼었는데 23개가 경기에 큰 비중을 차지하진 못했습니다. 파울은 또 네덜란드가 많았죠. 잘 많이 끊고요. 빠른 선수들을 잘 낚아채었던 그런 네덜란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 바날 감독의 전술이었죠. 저는 네덜란드 경기를 보면서 정말 오랜만에 보는 선수가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까위트 선수. 카위트 선수가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약간 탑식으로 나왔어요. 약간 탑식으로 나갔는데 이 선수가 바날 감독의 전술상에는 풀백으로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예전에 리버풀에 있었던 기억을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뛰는 선수였거든요. 정말 공격형 수비수가 맞을 정도로 정말 많은 움직임을 보여줬고 좀 부족한 골 결정력을 보여줬지만 지금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풀백으로도 바날 감독이 활용을 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건재함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카이 선수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서 정말 반가웠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2대0으로 경기가 끝나버리고 네덜란드는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면서 이제 멕시코를 만나게 됐고요. 칠레 같은 경우에는 조 2위를 기록하면서 개최국 브라질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어느 팀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브라질, 멕시코 막강한 상대이긴 한데 그래도 개최국 브라질을 피한 네덜란드가 조금 더 앞으로 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승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경기 끝나고 바날 감독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날 감독이 약간 수비축구라는 비판에 이제 반박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역습 전략에 대한 질문을 한 기자에게 바날 감독이 공격 축구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고 반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바날 감독이 내가 활용한 전술은 이기기 위한 모든 것이었다. 이 전술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었고 내가 생각하는 축구가 바로 이런 축구이다. 또 결국엔 이겼는가로 전술을 평가해야 한다. 우린 지지 않고 이겼다. 우리 팀은 항상 다른 팀보다 더 많은 골을 넣고 싶어 한다. 누가 더 공격적이었냐, 덜 공격적이었냐고 따지는 건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의 전술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로서 자신의 전술을 증명하는 그런 바날 감독이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히 전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감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서는 정말 좋은 감독을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파울리 칠레 감독은 네덜란드의 그 약간 소극적인 경기였죠. 소극적인 경기에 대해서 우리는 플레이하기를 원했지만 네덜란드는 막기만 했다라고 약간 비난조의 인터뷰를 경기가 끝나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결과로 승리를 하는 팀이 역사에 남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바날 감독의 전술을 굉장히 지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바날 감독 인터뷰가 끝나고 카위 선수 역시 이런 말을 했죠. 뭐라고 하건 상관없다. 하지만 우리 팀은 3경기에서 10골을 넣었다. 한 경기당 3.3골을 기록했다. 수비적인 팀이 아니라는 증거다. 칠레는 우리를 공격하길 원했지만 많은 찬스를 만들지 못했다.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많은 찬스를 만들었냐가 아니라 누가 많은 골을 넣었냐다. 오늘 우리가 보여준 것은 바로 그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카위 선수 반가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 경기로 인해서 네덜란드가 칠레를 앞서면서 조별예선 1위로 통과를 했고요. 마지막 경기에서 칠레는 2위로 통과를 했습니다. 과연 이 두 팀이 16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한데, 또 두 팀이 부딪히는 팀마다 또 괜찮은 팀이라서 16강이 가장 큰 빅매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네덜란드랑 칠레의 경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김기사가 준비한 우루과이와 이탈리아 경기, 이탈리아와 우루과이 경기를 들으시겠습니다. 많은 화제가 있었던 경기라 아주 즐겁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기사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재밌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박기사는 이만 물러나고요. 다음 김기사 방송에서 계속해서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루과이, 이탈리아. 안녕하세요. 이탈리아와 우루과이. D조의 혈전이었죠. 누가 2위 자리를 차지하느냐. 둘 중 하나는 이변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이탈리아와 우루과이의 조별예선 3차전이었습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16강에 조 2위로 진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두 팀의 대결은 정말 치열하고 또 치열했습니다.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오전 1시에 25일 오전 1시에 브라질 나타우의 두나스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그 항구 도시라 그런지 조금 습하다고 해요. 습하고 더워서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거라고 예상이 됐었고 실제로도 많이 힘들어했죠. 양팀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상당히 고전하는 그런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D조를 보시면 D조의 양상이 예상한 거랑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죽음의 조라고 평가받기도 했는데 그 죽음의 조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이탈리아, 그리고 우루과이, 또 잉글랜드, 각기 월드컵에 우승 경험이 있는 3개의 강팀과 그리고 코스타리카라는 중미의 약체라고 평가받았던 이 4팀이 한 조에 소속돼 있어서 코스타리카가 두들겨 맞고 3팀이 과연 어떻게 승점을 잘 챙겨가느냐에 따라서 진출팀이 결정이 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셨을 텐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탈리아, 우루과이, 잉글랜드 이 3팀이 2위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말 치열한 싸움을 했고 잉글랜드가 일찌감치 탈락이 돼버리면서 결국은 코스타리카가 조 1위 그리고 이탈리아와 우루과이의 이 경기의 승자가 조 2위를 확정짓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팀 간의 경기에서 유리했던 팀은 이탈리아입니다. 승점 3점, 그러니까 1승 1패씩 하고 있었지만 골득실에서 이탈리아가 한 골이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를 무승부로 마치게 되면 D조 2위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물론 우루과이가 남미 어드밴티지가 있고 그리고 전력상 보다 탄탄한 상태다, 보다 전력을 풀가동을 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크게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팀 간의 경기에서 비기거나 지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었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그런 우루과이의 입장이었습니다. 반대로 이탈리아는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비에 치중한 그런 경기가 됐죠. 양 팀의 감독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탈리아의 감독은 체사레 프란델리 감독입니다. 타와레즈 감독이랑 프란델리 감독은 둘 다 지장으로 평가받고 또 기본적으로 수비와 기술을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감독으로 스타일이 평가를 받고 있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를 앞두고 두 팀 감독의 지략 대결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모았었죠.
피파 랭킹도 이탈리아는 9위, 그리고 우루과이는 7위고 양팀 둘 다 우승 전력이 있습니다.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1950년과 30년에 우승 전력이 있었고요. 이탈리아도 4차례나 우승을 했는데 최근 우승은 2006년에 프랑스를 꺾고 그 지네딘 지단의 박치기가 유명했던 그 대회에서 2006년 대회에서 이탈리아가 우승을 차지했던 그 대회가 유명합니다. 양팀의 주요 포메이션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3-5-2 포메이션에 피를로가 처진 플레이메이커 그런 형식으로 서는 게 유명하고요. 우루과이의 경우에도 5-3-2 포메이션이 되게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방에 투톱 수아레즈랑 카바니, 그리고 후방에 5백, 그렇게 하는 전술이 양팀의 주력이기 때문에 전술상에서도 큰 차이는 없는 수비 중심의 역습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피를로라는 플레이메이커가 건재한 반면에 우루과이에는 보다 측면으로 약간이나마 분산이 되는 그런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한다는 점이 조금 다르다면 다른 점이겠습니다. 양팀 간의 역대 전적은 정말 치열하죠. 9전 3승 3무 2패로 우루과이가 한 경기 더 승리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4승 3무 2패로 10전 4승 3무 2패로 우루과이가 이탈리아한테 확실히 앞서 나가는 그런 양상이 될 수 있겠죠. 우루과이의 오스카 타바레즈 감독은 지난 대회에서 우루과이를 4강에 우리나라도 격파하고 16강에서 4강까지 진출시켰던 그 감독님입니다. 우루과이 내 지지율이 상당한 그런 감독이고요. 다소 수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좀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입지가 탄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적에 확실히 기반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감독님입니다. 이탈리아의 체사레 프란델리 감독은 어제 사임했죠. 경기 끝나고 바로. 체사레 프란델리. 이탈리아의 약점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지목당하면서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체사레 프란델리 감독의 지도력이 의심받긴 했지만 사실 이 경기 전까지는 크게 의심받진 않았어요. 월드컵을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지역 예선을 통과하긴 했지만 이탈리아가 플레이오프 통과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 토너먼트마다 승부차기도 많이 했었고 그런 팀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찌어찌 해서 사실 1승 1패였기 때문에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우루과이한테 발목을 잡히면서 사실 경기도 더 잘 풀었습니다. 체사레 프란델리 감독이. 그런데 이게 좀 이변에 가까운 그런 퇴장 한순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를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체사레 프란델리 감독의 개인의 역량이라기보다는 좀 운이 많이 좌우한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 2차전을 토대로 살펴보자면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역습이 정말 주요했던 팀이에요. 수아레즈가 2골 넣으면서 잉글랜드를 침몰시켰죠. 상당히 효율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수비 위치로 상당히 잉글랜드를 끌어올리고 한 방으로 역습을 들어가는 수아레즈와 카바니를 통해서 역습을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슈팅을 10개 대 13개로 슈팅을 3개 적게 했는데 또 점유율은 38대 62로 훨씬 적게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역습을 통해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역습이 조직적인 역습이라기보다는 수아레즈의 그 스피드와 개인기를 통한 그런 역습이었기 때문에 우루과이를 그렇게 강하다고 보기보다는 우루과이 전방에 있는 수아레즈와 카바니의 무서움 그리고 후방의 탄탄한 수비 조직력 이 점에 집중해서 보는 게 우루과이의 팀 칼라에 보다 적합한 분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에딘손 카바니가 전방에서 많이 뛰어주고 또 이타적인 플레이를 해주고 최전방의 수아레즈 선수가 정말 번뜩이는 그런 플레이를 해주는 거기에 많이 거는 거죠. 반면에 이탈리아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축구를 합니다. 스페인과 함께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대표적인 두 팀, 이탈리아와 스페인입니다. 한 팀을 더 들자면 독일 정도 들 수 있겠는데 독일과는 다르게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점유율 그 자체에 많은 부분을 중점을 두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차별화된다고 하겠죠. 그 두 팀이 둘 다 강팀임에도 불구하고 조기 탈락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가 점유율 축구에 좀 한계를 고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점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구사되고 있습니다. 슈팅은 그 코스타리카와 10대 10 똑같았지만 점유율을 상당히 높게 가져갔어요. 58대 42. 그리고 동시에 파울을 훨씬 적게 했죠.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역습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탈리아를 적극적으로 반칙으로 저지하는 양상을 보였던 반면에 이탈리아는 상대를 반칙으로 저지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프레싱과 또 조직력을 통해서 전략적인 부분에서 코스타리카의 공격을 저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웠던 점은 이탈리아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도 측면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또 전방으로 패스를 제대로 이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파울을 적게 함에도
유효한 찬스는 더 적게 맞이했던 뭐 그 점에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양쪽 윙백이 좀 한계를 노출했다는 점에서 뭐 다르미안 선수라던가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을 드러냈죠. 원래 이탈리아가 윙백이나 이런 사이드 공격이 강한 팀 아니었습니까? 뭐 지안루카 잠브로타라거나 그로소 선수라거나 또 아르헨티나에서 귀화했던 그 선수 있지 않습니까? 라이트 윙 포워드 이중 국적 선수. 네, 뭐 그런 식으로 좋았던 선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측면에. 근데 지금은 측면에 그만큼의 존재감이 있는 선수가 보이지 않아요. 그게 이탈리아의 공격을 보다 단조롭게 만드는, 특별히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앞두고 그 부상으로 이탈한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데로시 선수. 그래서 공격으로 전개를 할 때 너무 피를로한테 의존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결정적인 전략적인 그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이탈리아와 그 우루과이의 포메이션부터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루과이 포메이션을 아까 5-3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경기 처음 스타팅 멤버는 4-3-3에 가까웠어요. 혹은 4-4-2. 네, 4-4-2라고 보는 게 낫겠네요. 로데이로 선수가 처진 스트라이커라기보단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움직였으니까 4-4-2처럼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중앙에는 다이아몬드형 미드필더 4명이 섰죠. 먼저 골키퍼는 무슬레라 골키퍼. 지금 터키에서 뛰고 있는데 원래 이 선수가 이탈리아에서 저는 세리에에서 경기를 본 것 같은데 지금 터키에서 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포백은 왼쪽부터 그 페레이라 선수 지난 경기 때 그 정신을 잃었다가 그 다시 경기를 뛰겠다는 투지를 보였던 그 페레이라 선수 나와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디에고 고딘, 우루과이 수비의 핵이죠. 그리고 히메네즈, 젊은 수비수 히메네즈. 또 오른쪽에는 카세레스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 수비의 멀티플레이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죠. 중앙 수비도 볼 수 있고 또 라이트 풀백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미드필더는 로드리게즈 선수, 그 아르발로, 곤잘레스, 로데이로 이렇게 4명의 미드필더가 섰고요. 미드필더 4명이 거의 다 수비적으로 움직였어요. 그 로데이로 선수는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 서 있는데 사실상 이탈리아의 미드필더에 대비해서 좀 뒤로 처지는, 그러니까 공격진과 미드필더진의 사이를 좁혀주지 못하는 플레이를 펼치면서 좀 우루과이의 공격을 답답하게 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투톱에는 카바니와 수아레즈가 그 같은 선상이 아니라 수아레즈가 전방 그리고 카바니가 처진 스트라이커로 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카바니가 경기를 그 창의적으로 풀어주는 선수는 아니고 그 피를로 선수를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는, 그러니까 피를로 선수가 수비 시에는 천천히 처지다가 공격 시에 전진해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까지 올라오기도 하고 또 순간순간 패스를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전개를 시켜주기도 하는 선수다 보니까 그 에딘손 카바니 선수가 피를로 선수를 엄청나게 따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데로시 선수의 공백이 조금 더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탈리아의 포메이션을 살펴보면 이번 경기에도 3-5-2로 나왔어요. 골키퍼는 부폰, 골키퍼부터 해서 3백은 그 유벤투스 멤버들 그대로 나왔죠. 키엘리니, 보누치, 그리고 바르잘리 선수가 나왔습니다. 키엘리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뭐 수아레즈 선수를 막기도 하고 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물어뜯기기도 하고. 네, 그리고 보누치 선수는 수아레즈 선수 막는다 벅차가지고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뿌려주는 역할을 잘 못해주더라고요. 보누치 선수가 사실 좀 기대가 됐던 선수인데 왜냐면 데로시 선수가 없는 이탈리아에서 경기를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피를로밖에 없다 보니까 후방에서 그 빌드업에 능한 보누치 선수가 얼마나 경기를 풀어주고 패스를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좀 기대가 됐었는데 수아레즈의 그 배우 침투에 대비를 하느라고 여유 있는 그런 빌드업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압박 같은 거에도 밀리고, 네. 그 바르잘리 선수는 평범했고요. 그 이탈리아의 3백 같은 경우에 정말 안정된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양쪽 윙백으로 그 왼쪽엔 데실리오 선수인가요? 그 선수는 제가 잘 보지 못했던 선수인데 그냥 수비에 치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반대쪽에는 다르미안 선수가 있었는데 우루과이의 왼쪽 측면이 상당히 강했죠. 왼쪽에 크리스티안 로드리게즈 선수랑 그 페레이라 선수, 이 두 선수의 공격 가담이 정말 대단했기 때문에 다르미안 선수는 그 자신의 수비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원래 수비밖에 못하는 선수이기도 하지만 정말 수비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기 때문에 다르미안 선수를 기용한 거는 감독의 제대로 된 결정이 아니었나, 그 프란델리 감독, 체사레 프란델리 감독의 제대로 된 기용이 아니었나. 우리 2002년에 송종국 선수를 넣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다르미안 선수가 그런 느낌을 많이 보여줬어요. 뭐 제대로 된 기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3명은 마르키시오와 베라티가 피를로를 조금
보조하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마르키쇼 선수는 상당히 투박한 경기를 많이 펼치는 선수죠. 이번 경기에도 투박했고요. 옛날에 그 밀란의 암브로시니 선수 느낌이랄까? 네, 마르키쇼 선수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자물쇠, 네, 그런 역할이고, 베라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공격적인 패싱이라기보다는 수비에서 볼간수하는 기술이 좋은, 그리고 단거리 패스하는 그런 능력을 많이 보여줬죠. 모든 패스는 공격 전개의 모든 패스는 역시 피를로를 거쳐가는 그런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투톱은 발로텔리와 임모빌레, 네, 두 선수인데, 임모빌레 선수가 세리에 득점왕이라고 하는데 저는 세리에 경기를 잘 안 봐서 최근에는 임모빌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정말 부진하더라고요. 이런 선수가 세리에 득점왕이라는 것만 봐도 세리에가 정말 몰락했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탈리아 전술에 가장 아쉬웠던 점은 왕년의 이탈리아, 제가 많이 유럽 축구를 보던 시절의 이탈리아와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가장 차이가 나는 건 그 시절의 이탈리아는 측면이 강했어요. 지안루카 잠브로타라거나 뭐 진짜 측면에 나름대로 실력 있는 선수들이 있었고, 중앙도 강하지만 측면으로 공을 빼줬을 때 확실히 측면에서 공을 몰고 가는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왼쪽에 뭐 말디니 선수도 있었고, 말디니 선수 아니라고 해도 오른쪽에 뭐 잠브로타라거나 뭐 충분히 측면에 풀백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았고, 그 선수들의 기반을 해서 미드필더진에서도 측면으로 공을 내줬을 때 공을 좀 지키다가 다시 중앙으로 들어오는 좀 다변화된 공격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는 조금 그렇지 못하지 않았나, 측면에서 너무 답답하고 아쉬운 경기를 풀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공격진에서도 좀 답답했어요. 이 발로텔리와 임모빌레가 세리에 득점왕이라고 한다면 임모빌레와 발로텔리가 이름값에서 밀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과거와 비해서 너무 약하지 않나. 이번 경기의 임팩트를 봤을 때 이탈리아의 공격이 왕년하고 너무 다르다 하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뭐 옛날에 비에리, 크리스찬 비에리, 그 존재감 강했던 대형 공격수를 비롯해서 필리포 인자기, 그 센스 넘치는 공격수, 그리고 델피에로, 그 창의적인 공격수, 그리고 뭐 델베키오라거나 뭐 많은 선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탈리아의 공격진에 아무나 갖다 써도 진짜 괜찮은 선수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안토니오 카사노가 있다곤 하지만 옛날에 그 선수 선배들의 재능을 이어받지 못하고 있고, 발로텔리도 역시 악동의 이미지 뿐이지 정말 대형 공격수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임모빌레 선수는 진짜 이 선수가 왜 유럽 명문 국가대표팀의 국대인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이지 실망스러운 경기력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진에서의 뭔가 임팩트라거나 공격진에서 볼을 배급받았을 때 공을 지켜내면서 뭔가 한 방의 위기를, 상대한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공격진이 없다고 느껴졌고, 그 점이 이탈리아의 결정적인 패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죠. 피를로가 공을 뽑아줬을 때 그걸 해결해주지 못하는 공격진의 아쉬움과 측면을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이탈리아의 단조로운 공격진, 이탈리아의 피를로를 거쳐야 하는 단조로운 공격을 더 단조롭게 만드는 그 측면의 부재, 그 점에서 이탈리아의 아쉬움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의 양상을 살펴보면 전반은 정말 치열한 경기, 그러니까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예상된 거죠. 이 두 팀의 경기를, 두 팀의 답답한 경기가 됐다, 두 팀의 실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시던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저는 양 팀의 전략적인 의도가 제대로 구현이 된다면 그 경기의 경기력이 나쁘다라고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두 경기는 적어도 양 팀이 자신들의 의도하는 바를 제대로 살리려는 그 의사가 양쪽의 미드필더에서 부딪히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됐던 경기고, 양 팀의 실력이 부재해서 못 풀어간 경기라고만은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탈리아는 무승부만 가져가도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팀의 주요한 데로시 선수 같은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태에서 공격에 집중할 이유가 없었던 그런 팀이에요. 원래도 수비가 강한 팀인데, 그래서 무승부 위주의 전략을 들고 나와서 발로텔리나 그 이모빌레의 역습을 기대하는, 피를로를 통한 창의적인 한방을 기대하는 전략 전술로 들고 나왔죠. 그래서 철저하게 지공을 펼치는 그런 원래 이탈리아의 그 3-5-2 전술을 가지고 나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무게중심을 뒤에 두고 있었던 거고, 이거에 맞서서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4-4-2로 나왔다가 그 공격형 미드필더가 경기를 개같이 해주니까 4-4-2에서
5-3-2 비슷한 전술로 순간에 바꿔요. 한 20분 되기 약간 전쯤에 바꿨던 것 같은데 그렇게 바꾸고 그렇게 바꿔도 뭐 큰 차이는 없었죠. 그렇게 바꿔서 상대의 투톱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그러니까 왜 이유는 피를로의 패스가 빛을 발하는 순간에 발로텔리나 이모빌레가 공을 잡아서 골을 넣게 되면은 우루과이의 경우에는 이탈리아를 상대로 2골을 넣기가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원래도 수비적인 팀인데 우루과이도 그러다 보니까 우루과이가 어쩔 수 없이 5백에다가 3 미드필더 그 다음에 2명의 공격수로 그렇게 안정적으로 역시 경기를 풀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쪽 윙백이 워낙 공격 가담 능력이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3-5-2로 바꾸면서 역습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경기가 흘러갔어요. 미드필더 3명이 다 공격을 제대로 못 해주고 대신에 윙백 2명과 투탑에 의존하는 순간적인 역습에 기대하는 그런 양상으로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우루과이의 3-5-2 그리고 이탈리아의 3-5-2 뭐 이 똑같은 양상에서 양 팀이 수비에 치중하다 보니까 경기는 미드필더를 조금 더 장악하기 위한 투박한 거친 싸움이 나왔고 상대의 흐름 그리고 결정적인 패스를 막기 위한 뭔가 상대 저지 일선에서부터의 거친 경기력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로시의 전력 이탈이 결국은 이탈리아의 수비진을 유벤투스화 시켰고 수비진 플러스 피를로를 그래서 공격도 좀 뭐랄까 포그바도 없고 뭐 이게 뭐 아사모아도 없고 뭐 요렌테도 없는 그런 유벤투스가 되지 않았나. 답답한 유벤투스의 경기를 했어요. 근데 답답한 유벤투스라도 그 유벤투스가 나쁘진 않았죠. 그걸 노린 것 같았고 그래서 상대를 끌어들이는 이후에 창의적인 한 방을 노렸던 것 같고요. 네. 경기는 계속 치열한 미드필더 장악 양상으로 갔는데 상대적으로 재능 있는 미드필더 베라티와 피를로를 보유한 이탈리아의 흐름으로 점점 흘러갔습니다. 경기 장악도 이탈리아의 흐름으로 흘러가게 됐고 미드필더의 그 수준 자체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우루과이는 순간순간 역습에 기대했지만 그 역습도 이탈리아의 단단한 수비진에 의해 저지가 되면서 경기 자체를 유벤투스 라인이 장악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루과이는 대신에 그 카바니 선수의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통해서 피를로 선수를 저지하려고 하면서 최대한 이탈리아가 여유롭게 공처리를 하지 못하게 하고 또 패스미스를 나오게 하는 그런 부분에 치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양 팀은 유효한 공격 작업을 하지 못하고 딱 한순간 있었죠. 그 우루과이의 이탈리아의 우측면을 무너뜨리면서 2차례 연속 슈팅이 나오는 장면이 있긴 했지만 역시 부폰한테 막혔고 그거 이외에는 양팀 모두 이렇다 할 장면을 연출하지 못한 채로 경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이탈리아의 임모빌레 선수가 14 시즌, 2013, 2014 시즌에 세리아 득점왕다운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선에서 그 수비를 벗겨내는 움직임도 안 나왔고, 침투도 좀 날카롭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아쉬웠고, 발로텔리 선수도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카세레스 선수가 이제 3백으로 변경된 이후에 카세레스 선수라거나, 아니면은 디에고 고딘 선수의 그 거친 수비에 좀 격앙된 모습도 보여줬고 발로텔리 선수가 자꾸 그 부상당한 듯이 허벅지 만지고 무릎 부위 만지는 모습만 연출되고 짜증만 제대로 나 있었는데 이런 공격수를 데리고 국가대항전에 단기전에 나가서 승리하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진짜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발로텔리와 그 다음에 임모빌레 이 2명의 공격진은 이탈리아의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국가대항전에서는 악동이라기보다는 진짜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주는 카사노 선수를 좀 투입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주세페 로시를 안 데려왔으면 카사노를 투입을 해줘야죠. 이게 뭡니까? 발로텔리와 이모빌레는 진짜 개같은 공격력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결정적인 패인이에요. 전반에 이 선수들이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유효한 찬스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렇고요. 우루과이의 공격도 역시 날카롭지 못했고 그래서 후반에 들어가서 결국은 우루과이가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오겠구나 싶었는데 아니었죠. 경기는 우루과이가 공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의 체사레 프란델리 감독의 진짜 좋았던 용병수를 통해서 이탈리아가 잡아가는구나 싶다가 집중력의 부재를 통해서 결국은 그 항구 도시의 그 고온다습한 기후 때문에 경기가 흘러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탈리아가 전반 막판부터 후반 초반까지 해서 이탈리아뿐 아니라 우루과이까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순간순간 양팀의 패스미스가 잦아지고 순간적인 집중력의 문제 때문에 상대 수비진이 순간적으로 와야 되는 장면이라거나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면서
수비 집중력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중계진도 지적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그 마르키쇼 선수가 안 해도 될 반칙을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강한 태클도 아니었는데 발 처리를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대 무릎에 그대로 들어가면서 발을 들고 높이 들고 들어가면서 퇴장을 당하게 되죠. 그냥 한 방에 레드카드를 받는. 그게 굳이 레드카드를 안 주고 옐로카드로 줘도 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또 심판이 레드카드를 줬다고 해서 비난받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이탈리아로 봐서는 정말 운이 없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그 장면 때문에 마르키시오가 퇴장을 당하고 그 부분부터 이탈리아가 걸어잠그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갔어요. 근데 사실 걸어잠갔다고 해도 우루과이의 공격이 그렇게 날카로운 상황이 아니었고 유벤투스의 최종 수비진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맘먹고 걸어잠그면 이탈리아의 빗장 수비가 빛을 발하는 그런 양상으로 또 흘러갈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역시 또 순간적인 집중력 문제로 인해서 진짜 순간적인 집중력 문제로 인해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코너킥 상황에서 그 디에고 고딘한테 결정적인 헤딩골을 먹죠. 디에고 고딘이 원래 리그에서도 순간적인 헤딩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였고 또 그 장면 직전에 수아레즈 선수의 기행 때문에 진짜 깨무는 그 홀리필드였죠. 옛날에 그 타이슨이 홀리필드 기문을 그런 장면이 생각날 만큼 진짜 어처구니 없는 얼토당토하는 반칙을 하고 그 상황에서 막 경기가 중단된 채로 1, 2분 흘러가면서 또 순간적인 집중력 문제. 그래서 세트피스에서 원래 이탈리아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존재감을 과시하지 못한 채로 순간적으로 헤딩골을 허용하는 그 장면. 그 장면 때문에 이탈리아가 정말 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패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루과이가 이런 토너먼트에 진짜 강하긴 강한 것 같아요. 각종 기행을 일삼으면서도 올라가는 것. 그리고 이탈리아가 토너먼트에 좀 유독 약한 부분도 순간순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루과이의 진짜 운에 따른 승리가 아니었나. 전략도 앞섰고 이탈리아가 모든 면에서 저는 앞선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하지만 이탈리아가 패배한 거는 진짜 그 순간적인 집중력 때문이었다. 운과 집중력. 그냥 운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운이 없죠. 준비된 팀한테 그 운이 빛을 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집중력이 강했고 조금 더 그 지역의 그런 기후나 스타일에 강했고 또 홈의 분위기도 가져갔던 우루과이가 그래서 승리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순간적인 찬스로 뭐 수아레즈 선수가 패스를 전반에 넣어줬던 그 찬스 이외에도 순간적으로 1대1 찬스를 맞이하죠. 카바니 선수의 슈팅 시도 이후에 쇄도하던 수아레즈 선수가 순간적인 찬스를 맞이해서 슈팅까지 이어가는데 그 장면이 연결되지 않기도 하고 후반 12분에 수아레즈 선수가 그 로빙 패스를 통해서 그 크리스티안 로드리게즈 선수한테 연결을 했는데 이 선수도 이제 두 번의 슈팅, 이게 전반이 아니었구나, 후반이었구나. 두 번의 슈팅을 시도했는데 부폰이 다 막아냈던 그 장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후반 13분 바로 마르키쇼가 그 장면 이후에 바로 퇴장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집중력 문제가 계속 나타나다가 후반 20분에 카바니 슈팅을 수아레즈 선수 굴절된 거를 수아레즈 선수가 가지고 들어가면서 한 템포 빠른 슈팅으로 이어갔고 그거를 부폰이 선방을 하는 장면. 부폰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후반 33분 수아레즈 선수가 키엘리니의 그 왼쪽 어깨를 물어뜯는 수아레즈 선수의 그 물어뜯기 위한 순간적인 본능, 그 이육을 먹고 싶다, 우와, 막 이런 느낌. 그 진짜 그런 느낌의 뭔가 본능적인 끌림이랄까요? 이 장면은 진짜 주체가 안 되는 그 똘끼랄까요? 주체를 못하는 똘끼가 진짜 발현된 게 아닌가. 정말 무서운 게 그 옛날에 연금술사라는 소설을 보면 옛날에 히트치지 않았습니까? 연금술사라는 그 작가 파울로 코엘료라는 작가의 연금술사라는 책을 보면 그 낙타와 그 다음에 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비교가. 사람들이 이제 사막에 갈 때 낙타를 흔히 타는데 이 낙타라는 동물이 좋은 것이 말보다 좋은 것이 낙타는 조금씩 지쳐가는 게 타고 있는 사람이나 모는 사람한테 제대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낙타가 얼마나 지쳐가고 있고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를 같이 가고 있는 사람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비를 할 수 있는데 말은 위험한 게 말은 끝까지 참다가 쭉 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풀썩 주저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에 함부로 말을 타고 가면은 내가 말이 멀쩡한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주저앉기 때문에 정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대비도 못한 상태로. 근데 마치 발로텔리와 수아레즈의 비교가 그렇지 않나.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이 발로텔리는 낙타와 같은 거고 수아레즈는 말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발로텔리는 이 인간이 진짜 빡치면은 빡쳐가고 기분 나쁘고 언제 돌출 행동을 하겠구나 하는 게 점점 느껴져요, 감독이. 그래서 대처를 하고 뺄 수가 있는데 이번 경기처럼 수아레즈는
그 똘끼의 순간적인 분출은 진짜 이거는 주체할 수가 없는 그 본능적인 끌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키엘링의 왼쪽 어깨가 수아레즈의 이빨을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대비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수아레즈의 똘끼가 발로텔리의 그 또라이 기질보단 낫다. 못하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또 어찌어찌해서 그게 또 이탈리아의 방심을 불러와서 결국은 우루과이의 승리를 또 이끌었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사 세옹지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경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선수를 꼽자면 먼저 승리팀인 우루과이의 경우에는 득점을 한 디에고 고딘 선수가 최고였죠. 결국 집중력이 빛났다고 생각하고요. 수비에서도 그 탄탄한 수비가 돋보였어요. 옆에 카세레스 선수와 함께. 네, 그랬고, 그 다음에 공격진의 카바니 선수, 에디슨 카바니 선수는 진짜 팀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피를로를 마크하기 위해서 진짜 자신의 전력을 다해서 뛰는 그 모습이 정말 팀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멋진 공격수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희생을 한다면 저는 만약에 카바니 선수가 따봉 하나만 남기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카바니 선수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의 플레이였어요. 정말 헌신적이었고 하지만 물론 따봉만 보여주진 않았죠.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수는 굳이. 네. 그 다음에 그 수아레즈 선수를 또 꼽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진짜 이 선수의 본능적인 그 깨문 이 모습은 전 세계의 수많은 스포츠 팬들에게 뭐라도 먹고 싶게끔 하는 그 새벽에 진짜 야식을 부르는 그런 깨뭄이 아닌가 싶었어요. 저만 해도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라면을 끓여 먹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공격진에서 발로텔리와 임모빌레 선수를 꼽을 수밖에 없네요. 발로텔리는 이 선수는 국가대항전에 부르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독일의 에펜베르크 안 부르지 않았습니까? 관중석이 뻑큐한 이후로. 발로텔리 선수는 그 선수만큼의 카리스마도 없고 대신에 그 팀을 해치는 그런 플레이는 더 심해요. 발로텔리 선수는 이탈리아 축구협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의 실력에 이 정도의 플레이라면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진 다른 선수들을 더 키우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발로텔리 선수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모빌레 선수는 실력이 없어요. 이 선수는 큰 대회의 새가슴인지 국내용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다시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피를로 선수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데로시 선수의 공백을 혼자서 메우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피를로 선수는 그래도 자신의 역할을 해줬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부폰 선수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월드컵 최고의 골키퍼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경기의 한 장면은 마르키시오의 퇴장입니다. 옐로 카드만 받아도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레드 카드를 받았어도 뭐라 할 수는 없고 결국은 운이었다. 그리고 마르키시오 선수가 좀 더 집중을 했어야 했다. 좀 늦은 태클을 들어간 게 실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경기에 대한 저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